제가 보기에는 그 인혁 사건 못지않게 가장 고립되고 고문도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제1동포 이 간첩단 사건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 이 당사자이신 이 강정원 선생 얘기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연행돼서 그 38일을 불법 구금됐다 그러는데 그 말 뜻은 그러니까 영장이 38일 후에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불법 구금 38일이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그 법률적은 어떤 겁니까? 예, 그 영장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구금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하게. 뭐 38일 동안 뭐 대접을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냥 체포 영장 같은 것도 없이 원래 같으면은 군대 수사기관이 나 같은 민간인 취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보안사 수사관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다. 잠깐 좀 이야기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저희 보안사령부의 어떤 그런 공작초라는 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민가 같은 데 들어가서 아주 원시적인 구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은 다 거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원시적인 구타나 검은 받아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혹한 폭력이나 물검은도 정기검은 받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지도 않는 사람 만났다고 하고 가지도 않는 데를 갔다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 다 내가 보석을 해서 간첩으로 만들었다. 그런 엄청난 조작된 사건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강 선생 말고 지금 그 당시 제1동포 관련 사건들이 어떤 그때 희생 피해자들이 한 1000명이 넘는가요? 기록으로는 150명 정도. 150명 정도. 70년대, 80년대 돈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대개 다 상황들은 비슷한 건가요? 다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외롭게 고립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거의 다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럼 정식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면 내 진짜 이 억울한 사연이 좀 풀어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는 좀 했었습니까? 근데 법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재판하기 전에 변호인을 딱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몇 개만 만났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혀 지식도 없이 또 수사하는 취조받는 과정에서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정받는 수밖에 네가 사는 길이 없다. 그러한 세뇌도 회의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제대로 법정에서 진실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 1심 판결이 본인은 사형 선고가 나왔죠?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 판결 나기 전에 검사가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거 때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같은 북의 간첩은 방공을 국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생존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사형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그렇게 멸시와 차별받고 사는 것이 싫어서 자기 나라를 찾아왔는데 이 나라에서 나의 생존을 허용할 수 없다 하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참 막막한 그러한 사형에 대한 공포보다는 야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그러한 황당함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나서 들어가서 첫날 잠은 잘 주무셨어요? 구형에 사형 받으니까 보안과에 바로 가서 스갑을 채우대요. 그때 교도 당국의 규정으로 사형, 구형, 사형 판결 받으면은 비관해서 자살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갑을 채운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너의 생존 허용할 수 없다 하면서 밤에는 내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겠구나. 이야, 이렇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야 내가 이제 뭐 언제 퇴영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뭐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셨겠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상이 있습니다만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늘 운동 시간 나가면은 그 앞에 지나갑니다. 여기서 생을 마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썼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와 같이 사소한 학생 정치범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줘야만이 이 나라의 안보가 유지된다 하면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용의가 있다.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했죠. 그 말만 내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사형 구형 받고 나서 예. 바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는데 예, 그러면 무기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여기 아마 교도소, 구치소 경험이 없으신 분도 많을 텐데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매일 또 무슨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밥 먹을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교도관한테 이야기하면 한쪽은 풀어줍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사람 사는 사회니까 열쇠를 만들어줍니다. 일반수들이. 지서를 갈아가지고요. 그걸로 또 필요하면은 살짝 빼고 하는데 그래도 순시가 오거나 하면은 걸리면은 또 되게 매를 받고 또 욕도 받고 하니까 항상 차고 있는 그런 습관을 키우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하지만 잠잘 때도 차고 자야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대법까지 사형으로 확정이 됐는데 언젠가는 나의 억울한 게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심을 하리라는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예, 법으로는 해결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가 권력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이라 할까요? 판단이라 할까요? 그런 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죠. 근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은 사건들 다시 재검토를 하고 제일교포 사건도 적지 않게 거기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 시작해서 저도 그러면 한번 용기를 내서 재심 청구해볼까 해서 시작한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조금도 기대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마 그거를 뭐 저도 사실 별로 될 것 같은 예상은 안 했거든요. 강 선생님이 해보겠다 해서 그게 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추진하신 분이 이석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 변호사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정말 우리가 제일동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잖아요. 하물며 진짜 무슨 간첩이니 북에서 무슨 뭐 공작 연계되니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벌써 움찔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추진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고요. 강sem하기 전에 여기 상호재단으로 관계하시는 김영태 변호사도 한두 건을 좀 하셨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일동포들은 그 당시에 체포돼서 수감될 때도 거의 조명을 받지 못했고, 말하자면 그 이른바 그 정치범들은 대체로 어쨌든 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연관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일동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뿔뿔이 국내 모국 유학을 온다든가 또는 사업차 왔다가 그 당시에 정권에 이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도 굉장히 외로운 면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거의 다 또 일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대에 보니까 과거사 정리회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지만 제일동포들은 가장 후순위에서 그것도 거의 끝 무렵에 시작해서 조금 하다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강세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일동포 피해자들은 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재심을 제기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뭐 저희 동료들이 그 무렵에 한두 건 하다 보니까 이건 그 변호사 한 사람이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멀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좀 변론을 위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일동포 피해자들은 변론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대한 공감,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누가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동료들하고 2010년도쯤에 변호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동포도 접촉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동포 스스로 피해자도 되게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건 끝나고 수십 년 됐지만 스스로 감옥을 떠나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어떤 모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 동료들하고 변호단을 만들어서 일본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한 게 좀 2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 진행된 제일동포 사고 관련해서 아마 신문 보도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강정원 선생 같은 경우는 그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뭔가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옥에 같이 수감됐을 때 강정원 씨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갖고 이 사람은 뭐 아주 진짜 못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재심 받아줘서 무죄 판결 나왔을 때 그러면 좀 한이 좀 풀리신 건가요? 아직 덜 풀렸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재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재판이 판결 잘못했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인데 제 경우에는 김현장 씨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또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강정원이라는 자는 석방된 후에도 북과 연결 취하면서 통일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을 하려고 했다. 그것도 다 북의 지령을 받고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하고 색깔 공세를 가하는데 그걸 다 전제를 가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재판을 엎으려고 했었죠. 네, 고등법원에서 다행히 공정한 판결이 나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 그 색인달까 검색하는데 강정원 그렇게 넣으면 나오는 것은 내가 무죄 받았다는 것보다 김현장 씨의 주장이 80%가 그렇게 나와요. 난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유죄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구나 현실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아직 싸워야 되고 또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뭐 납치되고 들어오고 아니면 또 국내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이제 양산됐을 때 일본에서 많은 제일동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이제 한민통역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우선 여권 갱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무슨 뭐를 써내라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일본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평가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동포인 저의 심정으로서는 모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또 모국이 우리를 안 받아주면 어찌합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활동을 문제지 말고 나라를 찾아가겠다는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외 국민들이 또 보람 있게 궁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지금 상고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 확정이 되면은 저는 그 딸한테 무죄를 받는 셈입니다. 그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